자, 순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좀 질의응답을 받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대강 한 테마당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리고 질의응답을 여기처럼 여러분들 질문 올려주시면은 질의응답으로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궁금증에 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이 배경 설명이 있나? 예. 배경 설명을 잠깐 SGI 소개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 올려놓은 PDF로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개가 있는데 뭐 어쩌고 써 있어요. 회사를 만들게 된 동기. 아참, 그리고 요거 다음에 내일 또 한 권이 나옵니다. 제목은 스마트 리더라 그래가지고 내일 출간 예정에 있습니다. 배경 설명을 드리면은 그 안에 자료에는 없는데 제가 여기 서울에 와가지고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 봉사활동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이제 사회활동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토킹북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직장인과 저자와의 만남. 그래서 회사가 전에 이제 교육회사를 하다 보니까 강의장이 있었고, 저자만 데려오면은 이제 책 좋아하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 강의장, 이제 있는 강의장 활용하자라는 취지에서 토킹북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저자와 직장인, 그거를 2008년부터 해서 12년 동안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씩. 매월 마지막 주 월요일 날 저녁 7시에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러한 연구 발표예요. 조사, 뭔가 사회 이슈에 대해서 조사해서 발표 연구하고 같이 공유하고 이런 걸 너무 좋아해가지고, 제가 그 일본에서 저희 직장 회사가 본사 이름이 리크루트라는 회사였는데, 리크루트에 가면은 크게 조직행동연구소라는 연구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제 친구들도 많이 있었는데, 거기 안에 연구원들이 한 3, 40명 됐거든요. 걔네들은 밥만 먹고 하는 일이 조사하는 거야. 인간의 심리. 야, 왜 저 인간은 저렇게 행동할까? 야, 인풋을 이렇게 되니까 아웃풋이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하네? 그 다음에 뭐 각종 인센티브를 주니까는 일을 안 하네? 이렇게 인센티브를 주니까 또 일을 많이 하네? 뭐 이런 거. 그래서 각종 사회 이슈 같은 거, 뭐 춘투라든지 연구해가지고 발표하면은 나름대로 가치 있는 일이잖아요. 전문가 집단으로서. 그래서 이제 와가지고, 우리가 이제 항상 리서치를 하니까 컨설팅 회사로서 조사한 자료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은데, 알릴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죠. 그래서 생각한 게, 처음에 이제 정경련의 국제경영인원이라고 있어요. 정경련 IMI. 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료가 많은데, 거기 있는 회원사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볼런티어를 한번 같이 해보자. 3년을 했어. 했지만은, 나중에 이제 다 이렇게 이제 어떻게 한다, 어떻게 방법 노하우 알아가지고, 딱 끊고 자기들끼리 알아서 하더라고요. 야, 이게, 비록 그 중간에 하다가 잘려나가긴 했지만, 어쨌든 아직도 하고 있어요, 걔네들. 어쨌든 자기들이 사회를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줬다라는 측면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냥 크게 원망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자코리아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죠. 자코리아 가서 이렇게 합시다. 또 했어. 걔네들도 한 2년 하니까는 딱 자기들끼리 하겠다고 딱 끊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뭔가 누군가하고 연합해서 손을 잡고 한다라는 거는, 자기들이 뭘 모를 때는 순수하게 받아주지만, 연구 리서치의 방법, 그 다음에 발표의 방법, 그 다음에 진행 방법, 이런 거를 습득하게 되면은, 이렇게 같이 코어퍼레이션이라고 해야 되나요? 협력 관계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는구나. 왜 같이 커가려는 생각을 안 할까? 라는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은 어떻든 간에 독자적으로 한번 해보자 해서 2년 전인가? 그 52시간제, 주 52시간제, 한번 그 이슈 터졌을 때, 사회적인 현상을 조사해가지고 한번 발표를 했어요.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생각만 간절히 하고 있다가 코로나 지나면 다시 정상화 해야지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기는 힘들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같이 공유를 해야겠다라는 취지로 사실 이제 배경 설명을 이렇게 가져갑니다. 자, 세 가지를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뭐니 해도 2020년, 21년, 예, 가장 큰 화두는, 인사조직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재택이잖아요. 재택. 팬데믹이 오고, 그 다음에 많은 기업들이 이제 좀 있으면 끝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3개월 가고, 6개월 가고, 12개월 가고, 지금 작년에 이어가지고 2년 동안 지금 가고 있잖아요.
제가 그 관여된 회사를 딱 가니까 재택으로 돌아섰는데 항상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자문을 주고 있는 회사에서. 재택이 과연 바람직한갑니까? 생산성은 어렵니까? 문제는 없습니까? 여기 그 국내 기업이 많잖아요. 근데 저는 클라이언트가 이제 외국 기업도 많거든요. 외국 기업은 무조건 재택 4단계 들어가는 순간 거의 100% 재택으로 들어갔습니다. 100%. 그리고 젊은 우리나라 뭐 배달음족이라든지 예를 들면 이런데 젊은 벤처기업들 또 거의 재택으로 다 돌아서고 항상 고민하는 게 그거죠. 재택이 과연 얼만큼 갈 것인가? 이후에도 갈 것인가? 한 다음에 얼마 정도 할 것인가? 그리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뭐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작년 12월 달에 한번 서베이를 했고요. 이 서베이 결과를 가지고 제가 작년 3월 달에 한번 신문사에도 보내고 그 다음에 언론사에도 보내고 해서 보내봤어요. 괜찮은 자료니까 한번 실어달라고. 머니투데이에서 한번 실어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테마는 자율조직입니다. 재택으로 들어다 보니까 사람들이 집에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조직에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의 자율적 판단, 자율적 사고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회사에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고, 또 재택으로 간 회사가 됐든 아니면은 출근하는 회사가 됐든 시대의 워킹 스타일의 패러다임이 약간 바뀐다는 거를 모두가 인지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상명하복으로 이렇게 일이 쭉 플로어가 내려갔다 싶으면은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각자 재택 상황에 이제 익숙해지다 보니까 각자한테 일의 책임과 권한을 좀 더 많이 맡기는 그런 무드가 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점점 퍼지면서 설령 재택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다른 기업들도 이제 자율적 사고, 어떻게 하면은 스스로 알아서 일하게끔 할까. 그러니까 우리가 결과를 보는데 과정을 안 보더라도 본인들이 알아가지고 이 과정에 생각하면서 일을 할 수 있게끔 요거를 고민하게 됐고, 그리고 막상 회사 가가지고 보는데 그 회사에서는 알아서 해 라고 하는데 막상 알아서 뭘 하면은 또 뭐라 그래요. 이런 거를 보면서 자율적 사고, 자율적 워킹 스타일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봐야겠다 싶어서, 두 번째는 얘는 5월 달에 조사해가지고 7월 달에 발표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동기부여입니다. 세대별 분류. 뭐니 해도 2021년도에 가장 큰 화두는 뭐냐면은 제네레이션 갭이잖아요. 특히 이제 MZ세대의 부상. 우리가 2021년 2월달, 3월달에 있었던 SK 하이닉스 사태를 겪으면서, 야, 쟤네들은 왜 저렇게 그냥 가감 없이 하고 싶은 말 다 하지? 우리는 항상 하고 싶은 말 있어도 윗세대들 항상 좀 참고, 조직을 위해서 참고, 나를 희생하고, 이런 게 되게 강했는데, 저 친구들은 진짜 자기 맘대로네? 해가지고 되게 좀 부글부글 끓었어요. 이런 세대 간 갈등이. 그래서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제네레이션 갭, 제네레이션 이슈가 크게 화두가 되어 있고, 뭐니 해도 특히 MZ세대. 그래서 이 제네레이션 갭에 대해서도 인사 조직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것도 10월 달에 제가 서베이를 했고, 그리고 8월 달에, 9월 달에 서베이를 했고, 제가 10월 달에 발표를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열심히 연구하고 조사하고 혼자 다 해요. 제가 설문 서베이하고 그다음 데이터 통계 처리해가지고 조사 분포도 내고 해가지고, 이거 나만 알고 있기 너무 아깝잖아요. 이제 언론사에 보내. 이것 좀 같이 실을 수 없겠냐고. 별로 관심을 안 갖더라고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야, 제가 한 가지 놀란 게 뭐냐면은 그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기대 안 했어요. 그냥 이렇게 자료가 축적이 됐고 1, 2, 3 여기 늦게 보면 들으셔서 아시겠지만은 대충 어바웃으로 한 4개월에 한 번씩 제가 해요. 조사를 4개월에 한 번씩 이제 저는 이걸 학기라고 그러는데 1학기 1월부터 4월 사이, 그 다음에 5월부터 8월 사이, 9월부터 12월 사이 하나 각 4개월에 한 번씩 조사를 해서, 그 다음에 저희 홈페이지 SGI 홈페이지에 올리고, 제가 아는 사람한테 뉴스레터로 보내고, 그래서 이제 1년간 3번의 테마를 이제 조사를 했고, 이제 같이 공유하는, 모아서 이야기를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쭉 했는데, 와, 저는 한 30, 40명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그 신청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지금 들어와 계신 분이 89명, 90명인데 신청자 숫자가 256명이에요. 물론 그분들이 다 올 거라고는 절대 안 믿습니다. 예, 절대 안 믿습니다. 이런 거 해보면은 세미나, 포럼, 그 다음에 온라인, 무료 강좌 이렇게 하면은 오프라인도 그렇고 온라인도 그렇고 항상 신청자 대비 40% 때리면 돼요. 40%.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한 120명 정도 이따 끝날 때쯤 그 정도 접속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마 1. 일단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제가 발표하면서 저 글을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발표 끝난 다음에 이제 메모해 두셨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저 글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재택근무의 직장인 의식조사입니다. 재택근무 시대의 직장인들은 조직 신뢰, 그 다음에 본인의 워킹 스타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재택근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집어냈고요. 2020년 12월 1일부터 4일간 재택근무에 경험이 있다고 답한 232명 중 체크리 20명을 제외한 212명을 분석 처리한 겁니다. 했더니만은 일단 재택근무하면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게 그거잖아요.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제일 먼저 물어본 게 커뮤니케이션이에요. 커뮤니케이션에 애로사항이 있나요? 없나요? 라고 해서 먼저 물어봤습니다. 재택근무에 있어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에 대해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이런 막대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쪽, 플러스 쪽 합쳐가지고 생각하는 것도 좋은데 우선적으로 먼저 생각해야 될 건 어디냐면은 극과 극그래프입니다. 이런 그냥 줄어든 것 같다. 그 다음에 늘어난 것 같다. 약간 줄어들었다. 약간 증가했다. 이것보다도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퍼센트의 변화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해요. 여기 보면은 매우 증가했다 18%.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매우 감소했다 3%. 재택근무에 있어서 조직 내 커뮤니케이션을 느끼는 어려움이에요. 어려움인데 어려움이 줄어들었다 3%. 어려움이 늘었다 20%, 18%. 그럼 어떻게 돼요? 18% 대 3%면은 3, 6, 18. 6배나 많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재택근무로 들어서면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어려움이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극단적으로 6배나 더 많이 어려움을 느낀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러면은 전반적인 경향은 어떨까? 그럼 간단하죠. 이거 합치면 되는 거고 15, 14%. 이거 합치면은 58%. 얼추 비슷하게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 미디엄 사이즈 약간 올라갔다 내려갔다 보는 것보다는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하는 시리어스하게 생각하는 양쪽을 보시는 게 좋다. 어쨌든 재택근무에서 커뮤니케이션은 어려워졌다. 6배나. 자, 두 번째입니다. 재택근무에서 귀하가 느끼는 심리적 변화입니다. 먼저 심리적 변화 살펴본 다음에 조직에 대한 신뢰도 변화로 넘어갈게요. 심리적 변화는 뭐니 해도 평가에 대한 불안감이죠. 제가 이렇게 쭉 다니다 보면 인터뷰하면 뭘 느끼냐면은 다들 이렇게 이야기해요. 집에 있으면은 내가 제대로 가장 두려운 게 평가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요새는 워낙 줌이라든지 웹엑스라고 시스코에 나오는 웹엑스라고 그러죠. 워낙 잘 돼 있어가지고 하여튼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이런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잘 돼 있는데 평가에 대한 것만큼은 굉장히 불안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왜냐? 이 원격거리로 리모트로 일을 하게 되면은 결국 조직에서는 나오는 아웃풋만 가지고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일을 잘했네? 못했네? 이만큼 뭔가 달성했어? 이번 달 하기로 한 거, 지난달 하기로 한 거? 야, 굉장히 일을 잘했다, 너는. 뭐야? 이거밖에 못했어? 우리가 조직 내에서 같이 생활하게 되면은 아웃풋도 아웃풋이지만은 사람들한테, 윗사람한테 소위 말해서 익스큐즈를 받는다라는 게 상황이 많잖아요. 이렇게 같이 일하면서 얼굴 표정 보면서 열심히, 위에서 봤을 때는 참 열심히 일하는데 아웃풋이 안 나오네. 이런 익스큐즈 같은 거. 나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데 뭐가 환경 변화가 안 맞아가지고 안타깝게 뭐가 안 된다라는 거. 조직에 있으면은 내가 성실히 일하고 열심히 일하는 거를 위해서 알아주겠 거야 라는 믿음이 어느 정도 바탕에 깔려 있는데 딱
리모트로 되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불안한 거죠. 사실 조직은 그래도 너는 과정을 내가 보고 있어. 열심히 하고 있는 걸 알아. 라고 설득을 합니다. 해도 정작 본인들이 느끼는 기분은 뭐냐면은 우리 조직은 우리 이제부터는 결과만 볼 거야. 결과만. 결과지향주의로 갈 거야라는 생각이 엄청 강하더라고요. 결과만. 예. 그래서 과정에 대해서 보기 어렵다. 그래서 우스갯소리 그런 말도 있어요. 재택 리모트 해가지고 고가 잘 받는 애들은 보면은 공통점이 리포트 잘 쓰는 애들, 예, 보고서, 기승전결, 그다음에 하여튼 논리적으로 탁탁탁탁탁.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쉽게 평가할 수 있는 업은 결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만약 이런 게 있잖아요. 직에 따라서, 내 직종에 따라서 결과 가지고 얼른 평가할 수 없는 직이 많아요. 뭐 예를 들면 기획직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안에 디벨롭먼트, 스태핑 디파트먼트, 뭐 관리, 회계, 기획, 그 다음에 내부에서 뭔가 지원 부서. 그러면은 이거는 뭔가 결과를 가지고 탁탁 끊어지기가 힘든 부서 같은 경우는 과정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서잖아요, 보고서. 보고서를 굉장히 잘 써. 그러면은 위에 조직에서는 야, 얘는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한 모양이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조금 강하다라는 거지. 그러니까는 이상하게 가서 보면은 위에서 보고서 가지고 판단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야, 이 딱딱딱딱 뭐가 맞네, 말이 논리정연하니 얘는 일을 열심히 하는구나. 말이 논리성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손해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무리 알아봐도. 그래서 약간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 평가에 대한 불안감은 굉장히 지배적으로 작용합니다. 모든 분야에 있어서. 자, 그리고 여기 봐보세요. 평가에 대한 불안감이 없다? 줄어들었다? 1%도 안 돼. 8.5%. 극과 극을 본다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 대비 늘어났다가 훨씬 많죠. 일반적으로는 이제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중간이 많지만은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외로움. 외롭죠. 예.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집에 리모트로 있으면은 외롭다고. 그래서 제가 아시는 분들은 전부 다 리모트로 안 있어요. 저기 요즘 재택으로 외국 기사들 아직도 재택하는 데 많거든요. 제 조카도 이제 모 외국 회사에서 이제 마케팅을 하는데 재택이에요. 작년 3월부터 계속 재택이야. 예. 근데 이제 옛날에 그 공유 오피스까지 문 닫을 때는 안 갔는데 지금은 집 놔두고 공유 오피스 들어가더라고요. 왜 공유 오피스로 가? 집에 답답해갖고 못 있겠다. 심심해가지고. 공유 오피스 가면 왔다 갔다 지나가는 사람들 얼굴이라도 보세요. 그런 것처럼 외로움. 예, 그게 제일 큰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재택이거든요. 출근했어. 김 팀장, 박 팀장 왜 사무실에 왔어? 물어보니까 집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 사무실 나오는 게 좋아요. 그 묘한, 지금은 이제 일반화됐지만은 재택 막 터졌을 때 묘한 사람들의 행동 변화에 패턴이 몇 개가 작용했어요. 첫 번째, 굉장히 좋아한다. 마치 자유를 얻는다는 느낌. 시간이 좀 지나니까는 심심해. 집에만 있기가. 답답하고 심심하고, 결혼하신 분들은 막 집안일 해야 되고, 막 와이프라든지 아니면 아저씨한테 막 구박받지. 슬슬 회사로 출근한다. 오지 말라고 하는데도 출근한다. 그런 경향들. 인간은 외로움은 절대 못 견디는 동물이잖아요. 외로움이. 이것도 봐보세요. 외로움이 줄어들었다? 외로움이 늘었다. 예, 거의 한 몇 프로야, 지금? 이것도 한 4배 정도는 차이가 나죠. 4배 정도는. 자, 세 번째는 회사에 대한 부정의 감정입니다. 회사에 대한 부정의 감정은 늘어났다보다 줄어들었다가 조금 더 많습니다. 회사에 대한 부정의 감정은. 이 말은 뭐냐면은, 재택근무를 해준다라는 거는 직원들 안전에 대해서 신경 쓴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건강, 안전, 배려. 이런 게 약간 작용해서 그런지는 몰라. 나름대로 잘 유치해요. 사실 몰라도, 회사에 대한, 불신이 늘어났다보다는 줄어들었다가 약간 좀 더 많은 경향이 있더라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회사에 대한 긍정의 감정이 줄어들었다보다는 약간 좀 늘었다. 이유는 뭐냐? 팬데믹 상황에서 조직이 직원들에게 뭔가 배려를 하고 있구나. 그런 게 약간은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에, 유진아님이 뭘 썼어요? 밴드는 너무 지난번 강의보다 이상해서 다시 돌고 돌아왔습니다. 예, 밴드. 이 사진 비주얼은 엄청 모든 걸 다 젊어 보이시는데 밴드가 어렵다니까는, 예, 어렵습니다. 저도 처음에 얼마나 헤맸는지 모릅니다. 밴드. 진짜, 그냥, 하여튼 테크에 약해요, 저도. 자, 생활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진아님, 목소리만 들으세요. 유진아님. 생활의 변화. 그 PDF 출력해서 보면 돼요. 밴드 안 하셔도 그냥 출력해서 보고 목소리만 들으면 돼. 예. 생활의 변화에 체크해 주세요. 생활의 변화는 당연하죠. 다 좋게 나옵니다. 이유가 있죠. 왜? 아니, 괴롭히는 사람이 없는데 당연히 좋게 나오지. 우리가 직장을 나가게 되면은, 여러분, 일만 하러 가나요? 일만 하러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하여튼 내가 봤을 때는 8시간 앉아있으면은, 하루 이제 회사 가가지고 8시간 앉아있으면은, 진짜로 일에 매달리는 시간 한 3시간? 5시간은 일하고 상관없는 일에 이렇게 좀, 연관돼서 끌려다니지 않나요? 한 5시간? 한 70, 80% 너무 심하고, 한 50% 일. 50%는 쓸데없는 일. 일할만 하면은, 야, 이리 좀 와봐. 뭔가 집중해서 일할만 하면은, 야, 저기, 친구, 밖에 담배 한 대 피고 오지 않을래? 일할만 하면은, 선배님, 우리 쪽에 나와서 커피 한잔 하고 와요. 할 이야기도 있는데, 집중을 못해, 집중을. 근데 재택으로 돌아가게 되면, 회사를 떠나게 되면은, 일단 나를 건드리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인간관계. 조직이, 항상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은, 회사에 나가가지고 진짜 행복한 사람이 뭐냐? 인간관계가 좋은 사람. 릴레이션십이. 회사를 떠나는 사람들의 거의 8, 90%는 인간관계 때문이에요. 이 태스크 관리보다는. 인간관계. 뭔가 갈등, 뭔가 저 사람 하여튼 껄끄러워. 저 사람하고 사이가 안 좋아. 이런 상황에 조직에 있어야 되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상사한테 괴롭힘 당할 필요도 없고, 건강하죠. 정신적 건강도를 물어봤습니다. 보면은, 정신적 건강도는 줄어들었다 보다는 늘었다가 훨씬 더 많고요. 그 다음에, 정신건강이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신체건강도 좋아지죠. 신체건강도. 당연히 좋아하는 거예요. 신체건강, 정신건강 다 좋으면 어떻게 돼요? 생활의 질도 좋아지죠. 생활의 질, 안에 집에 있으니까는 가족 간의 커뮤니케이션의 양도 늘어나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너무 같이 붙어 있는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가정불화의 원인으로도 작용하더라. 단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어쨌든 가족 간의 소통의 양도 엄청 늘어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늘어났다보다 줄어들었다가 압도적입니다. 이게 희한한 게, 이 대목에서 이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은, 근로시간으로 보면은, 이제 시간으로 따지면은 8시간이잖아. 회사 가서 일하든 8시간이든, 집에서 일하든 8시간이든. 근데 사람들은 왜 심정적으로 근로시간이 확 줄었다고 느낄까? 왜일 것 같으세요? 유진아님, 왜일 것 같으세요? 왜 사람들은 일하는 시간은 회사에서 8시간 일하나 집에서 8시간 일하나 똑같아. 근데 나는 근로시간이 엄청 줄었다고 사람들은 이렇게 느껴. 이렇게나 많이. 맞습니다. 윤소담님, 이지연님, 황영은님, 듀드님. 맞아요. 출퇴근 시간이 안 드니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출퇴근 시간을 엄밀하게 따지면 근무 시간이 아니잖아요. 직장인들의 머릿속 인지사고는 출퇴근 시간도 근무 시간으로 생각. 출퇴근 시간. 이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너무 멀리 길어지는 거는 이 하여하는 쪽이나 임플로이어나 이 머릿속에 바이어스를 끼게 만든다. 중요한 대목입니다. 집 나오는 순간부터 유진아님 이제 다 들리는 모양이구나. 밴드 오케이 유진아님?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영님, 집 나오는 순간부터 근무 시간. 그러면은 회사 나오는 시간부터 뭐로 들어가요? 그럼 회사. 근데 출퇴근 시간이니까 집 나오는 시간부터 근무 시간이야. 그러면 회사를 끝났어. 그러면 내가 집에 오는 것까지도 근무 시간으로 생각하는 건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자,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게 이제 회사에서 이제 업주, 소위 말해서 회사를 하시는 분들이 관심 갖게 되는, 황영은이 집 도착해야 퇴근. 집 도착해도 카톡 오면 퇴근. 이게 우리가 신문이라든지 그 언론을 보면은 다들 이렇게 하게, 야, 재택을 하니까 생산성이 엄청 좋아졌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재택을, 제가 아는 회사도 그래요. 재택을 계속 해야겠다. 리모트를 하는 이론적 근거를 드는 게 이러한 언론 뉴스예요, 뉴스. 재택을 하니까는 생산성이 다 늘었더라.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근거가 없어. 회사에서 직접 측정한 것도 아니야. 근거는 뭐냐? 사람들의 이런 서베이. 이런 서베이 결과를 보면은 진짜입니다. 봐보세요. 생산성 변화에 대해서 업무의 생산성 효율성. 마지막 라인 볼게요. 마지막 라인에 사실은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는 반반이에요. 반반. 생산성 효율성이 좋아? 글쎄,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응? 그런데 왜 언론은 생산성이 더 늘었다고 표현할까? 간단하죠. 사람들이 생산성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엄밀히만 하면은. 옛날에 회사에서 일을 하나, 집에 가서 일을 하나, 생산성에 변화가 없는 거예요. 분명히 떨어질 줄 알았는데 변화가 없으니까 생산성이 더 좋아졌어요 라고 추측을 하는 거죠. 자, 여기서 질문. 왜 그러면은 집에서 일을 하나, 회사 가서 일을 하나, 생산성에 대한 변화는 없을까요? 예? 간단해요. 어떤 그 작업 환경에 대한 변화에 의해 가지고 생산성에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게 측정이 되려면은 적어도 몇 년은 그렇게 해야 돼요. 1, 2년 이상은 가야 돼요. 그 패턴이. 그런데 재택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지금 팬데믹 3월부터 해가지고 이제 11월 올해까지 해서 2년이란 말이에요. 2년 동안에 얼추 우리가 지금 현재 나오는 거는 뭐냐면은 팬데믹의 수혜 기업이 있고 팬데믹의 피해 기업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데이터는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재택으로 돌아가가지고 했다가 왔다가 이거가 삐끼치는 생산성에 대한 변화는 아직 측정이 안 되는 거예요. 아직은 고잉원이야. 그냥 이대로 가는 거죠. 이거를 이 상태로 이제 올해 지나서 내년 정도 지나면은 재택이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재택이 리모트가 더 좋다. 리모트가 더 안 좋구나. 지금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 근데 이따가 이야기할게요. 어떤 쪽으로 나오고 있느냐?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어. 자,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느끼는 거래요. 주변에 의한 업무방해가 확, 봐보세요. 늘어났다 15%, 줄어들었다 55%. 늘어났다보다 줄어들었다. 내가 이야기했잖아. 회사에 있으면은 업무에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옆에 와가지고 이게 건드려. 야, 좀 나가서 이야기 좀 하자. 이게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커피 마시자.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담배 피자. 집중하려고 그러면 잠깐 이야기 좀 하자. 일을 할 수가 없어요. 회사가.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그 맛에 가는 거 아닌가? 사람이 일만 하러 회사 가나요? 일만 하러? 슬픈 동물이에요. 그러면 슬픈 동물. 회사에 가는 이유가 일만 해서 가지는 않죠. 만약에 기업이 너는 일만 하기 위해서 회사를 널 채용한 거야? 오래 못 갑니다. 예. 그러면 일만 하려고 그러면은 진짜 저기 리모트 시켜버리는 게 낫지. 왜 회사를 불러요? 회사 와가지고 회사에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거, 그 다음에 옆에 사람이 일하는 거, 그 다음에 돌아가는 뭐 이렇게 분위기, 윗사람이 일하는 거, 그 다음 부하 직원 케어해 주는 거, 여러 가지 하면서 인간관계 어우러져서 일을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쓸데없는 커피 마시러 가자, 담배 피러 가자, 쓸데없는 거 전혀 아니라는 거지. 그런 행동을 통해 가지고 릴레이션십이 강해지고 그런 릴레이션십 통해 가지고 팀워크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회사는 일만 시키는 것이 아니다가 저의 지론입니다. 자, 업무 관련 스트레스도 줄었다. 왜냐? 괴롭히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책임감이나 성과에 대한 의욕도 줄었다. 이게 중요한. 책임이나 성과에 대한 의욕이 줄었다가 더 줄었다가. 아이디어나 기획의 질도 기획의 질은 비슷하구나. 예. 이런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렇지. 사람 스트레스. 자, 코로나 전과 후에 회사 신뢰도 변화입니다. 회사 신뢰도인데 코로나 전과 후에 회사에 대해 느끼는 기아의 신뢰도는 어떤 쪽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거의 같습니다. 증가했다 한 20%, 신뢰도가 줄어들었다 한 20%. 거의 같습니다. 거의. 회사 코로나 전 대비 후에 회사에 대해 느끼는 신뢰가
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줄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거의 동수예요. 자, 질문 5. 이런 변화가 생긴 이유. 질문 5가 뭐였죠? 이거 앞에였죠. 신뢰도에 변화가 생긴 이유. 이거를 물어봤는데, 줄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늘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신뢰 증가한 사람은 파란색 그래프. 신뢰가 줄어들었다라고 답한 사람은 빨간색 그래프. 해서 위에 빅3를 한번 봤더니만 이게 빅3예요. 빅3. 빅3가 뭐냐? 사업 실적, 직원 배려, 고용 안정. 고용 안정에 있어서는 신뢰가 늘었다라는 쪽이 압도적으로 더 많이 나오죠. 응답률이. 이건 뭐예요? 팬데믹 이후에도 회사가 직원들을 안 내보내고 케어해 준 거에 대해서 회사에 대한 느끼는 애정이라든지 신뢰가 굉장히 늘었다. 우리 회사는 고용 안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회사여가지고 굉장히 신뢰한다가 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바로 이제 직원에 대한 뭐 재택이라든지 이런 거라든지 고용의 안정이라든지 이게 직원에 대한 배려니까. 그래서 이제 신뢰가 늘었다.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팬데믹 수혜주가 있고 피해 기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아마 이제 그 덕분에 사업 실적이 좋게 된 기업을 말하는 거겠죠. 반대로 신뢰가 는 기업은 가장 는 이유가 뭐냐? 직원 배려. 팬데믹 이후로 회사가 직원들을 케어할 생각을 안 하고 하여튼 모르겠어요. 막 3단계, 4단계 돼도 막 무조건 일 시킨다든지 현장에 어디 일 시키다든지 뭐 하여튼 뭔가 기존의 업무 패턴하고 변함이 없다? 그러면은 회사에 대한 배려를 안 하는구나. 나는 이래가지고 가족이 뭔가 이상이 있어가지고 좀 도와주려고 보살피려고 회사를 좀 늦게 가거나 결근을 하려고 한다 치면은 회사에서는 그 네 일 아닌데 가족인데 왜 너까지가 나서서 그래? 친구 뭐 하여튼 그런 거에 대해 느끼는 서운함. 그러니까 신뢰가 줄어들었다는 것도 직원 배려에 대한 문제, 사업 실적이 안 좋아서 이제 신뢰가 줄어든 것도 있고요. 고용의 안정이 불안해서 줄어든 것도 있고요. 자, 요약적 나겠습니다. 테마 1. 정신적인 영향에 있어서는 부정적인 것보다 긍정 영향이 훨씬 크더라. 예, 당연히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팬데믹 이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제 쭉 보니까 조직의 제 생각에는 업종과, 그러니까 이제 바뀌었어요. 무조건 회사를 가야 한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은 깨졌거든요. 자, 그러면 리모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거냐. 제 생각에는 업과 직에 따라서 플렉서블하게 아마 활용을 할 것 같다. 제가 얼마 전에 NHK 그 특집 방송을 하나 봤는데 일본에서 팬데믹에 대비해가지고 기업들, 발빠른 기업들이 뭘 대비를 하냐면은 그 회사 조직 내에 직군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시간표를 짜더라고요. 직군으로 분류해가지고 일주일에 주 5일에서 일주일에 3, 4일은 의무적으로 와야 되는 직군. 그 다음에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오면 되는 직군. 그러니까 회사가 통으로 해가지고 무조건 재택이야, 무조건 출근해야 돼, 무조건 주에 하루 뭐 이렇게 며칠 와야 돼가 아니라 조직 내 분위기 흐름이 그래요. 조직 내에서 이 하고 있는 맡은 바 일에 따라서 그럼 그 맡은 바 일은 뭐냐 이런 거죠. 자기 스스로 계획해가지고 완결형으로 끝나는 그러니까 릴레이션십이라든지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협업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크게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직종 같은 경우는 가급적 일주일이다. 그러면은 회사에 출근하는 날이 적게 하고 사람과 사람 만나가지고 뭔가 해야 되는 커뮤니케이션을 요구하고 특히 이제 마케팅, 기획 파트 이런 쪽은 출근하는 날이 더 많게 설계를 하더라고요. 또 이거 뭐냐라고 곰곰이 봤더니 유심히 봤더니만은 이 아이디어를 내는 쪽은 뭐냐면 키포인트가 뭐예요? 사람과 사람의 충돌에 의해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거든요. 나의 아이디어와 저 사람의 아이디어. 뭔가 이야기하고 하면서 그러니까 꼭 이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하자, 마음먹고 이야기하자가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다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예요. 예. 이게 우연한 아이디어라고 하잖아요, 이게. 서로 그래서 이게 왜 그 구글이라든지 애플이라든지 회사 사옥 설계할 때 우연히 만나는 공간을 많이 두자가 테마라고 한참 유행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마 그런 아이디어를 요하는 직종은 출근 일자를 늘리는 쪽으로 계산을 해서 결국 우리도 그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유추를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자율 조직입니다. 조직은 자유롭게 네 알아서 일을 해라고 하는데 그게 과연 현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이것도 보면은 3월 달에 연구를 했고요. 응답 인원은 159명입니다. 관리직 86명, 비관리직 73명을 대상으로 해서 현상 파악입니다.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선호도,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현재 모습입니다. 자, 이 일을 내가 막 터치 안 받고 자율적으로 일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매우 긍정적, 그 다음에 이제 부정은 거의 없죠. 대부분 긍정임. 여기 특징이 뭐냐면은 매니지먼트를 하는 사람이든 일반 팀장이든 팀장급 이상 관리자든 아니면은 일반 멤버든 똑같이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as is. as is는 봐보세요. 지금 현재 자율적으로 일하는 거에 대해서 빨간색이 비관리자예요. 파란색이 관리자고. 패턴이 뭐냐면은 적극적이다로 갈수록 이 관리자 쪽은 적극적으로 갈 수도 할수록 굉장히 이렇게 해서 적극적이 더 높죠. 보통이다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소극적이다를 봤을 때 팀원들은 소극적이다라고 대답을 한 거고 관리자들은 적극적이다라고 관리자들은 소극적이다가 더 적게 대답을 한 거고 관리자들은 오히려 적극적이다를 더 많이 대답한 거죠. 적극적이다, 소극적이다. 현재 자율적으로 사람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당신네 회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SE를 물어봤을 때 팀원들은 아직도 멀었어요. 하지만 위에 있는 팀장이라든지 임원들은 야, 우리 회사 굉장히 이렇게 많이 진척이 돼 있어. 굉장히 어느 정도 우리는 자율적인 조직이라고 생각을 해. 인식의 갭이 있다는 거죠. 인식의 갭이. 관리자와 비관리자. 서로 약간 틀리다. 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유를 강조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물어봤습니다. 가장 많은 답변이 제일 밑에입니다. 조직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현장의 아이디어나 제안을 자유롭게 받기 위해서 관리자가 압도적으로 많고요. 비관리자도 가장 많이 체크를 해주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항목.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보일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많이 했는데 여기서 보시면은 이것도 인식에게 이런 그래프는 사실 이제 인식의 차를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기 위에 있는 것들은 퍼센트가 높지는 않지만은 인식의 차가 별로 높지는 않아요. 높지는 않은데 자, 여기서부터는 2배 차이 나죠. 부서장이나 상사가 정답을 알려주는 시대는 지났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비관리자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관리자는 절반. 예. 아직도 부서장이나 상사가 지시 알려줘야 한다고 알려줘야 되지 않나요? 라는 인식이 깔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자율조직이 되면 매니저나 관리자들의 부담이 줄 것이라고 생각해 자율조직을 강조하는 겁니다. 라고 비관리자는 팀원들은 생각을 하는데 팀장들은 절반이야. 그래도 그렇다 해가지고 부담이 줄어들진 않아. 이런 뉘앙스가 있는 거죠. 대부분은 자율조직을 희망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아이디어나 제안이 많이, 그러니까 수평조직이라죠. 평등조직. 많이 자유롭게. 실질적으로 평등조직, 자율조직 가장 큰 장점은 커뮤니케이션의 수평적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게 의사소통에 있어서 뭔가 주저하거나 그런 것보다는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거기에 가장 큰 장점으로 여기고 있고 여기서도 거기에 대한 답변이 주류를 이루었다라는 거고요. 자, 회사가 직원들에게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이거죠. 결국은 위에서 바라는 대로 결정을 할 텐데 뭘 자율조직이야. 결국은 다 뭐라고 하죠? 이거 답정너? 답을 정해놓고 하는 뭐 하여튼 결국은 막 알아보고 자유롭게 생각해 하고 너 저기 하고 싶은 대로 나중에 딱 해서 딱 가서 갔더니만은 위에서 이거 저기 이미 이렇게 정해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 얼마 전에도 우리 그런 일이 있었다 참. 지금 여기 어느 회사에서 의뢰가 왔어요. 담당 인사팀장이 한 3시간 정도 조직 문화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막 이제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안에 프로그램 짜고 이제 여러 테마를 이렇게 잡을 거고 요 날짜는 제가 비워놓을게요. 하고 다 해서 이제 좋습니다 대표님. 이 주제 가지고 하면은 직원들이 좋아할 것 같네요. 저기 팀장들이 딱 했는데 그 다음날 연락이 왔어. 안 될 것 같아요.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분 신경수 대표 모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딱 갖고 올라갔더니만 위에 있는 임원이 그 이미 내가 저기 다른 데 섭외해놨어. 어떻게 돼요? 너가 가서 알아가지고 설계하고 이 주제에 맞는 우리 상황에 맞는 분으로 해서 섭외해서 잘 세팅해 라고 지시를 해서 담당자가 열심히 알아본 거예요. 우리 회사는 각자의 그러한 자율적 사고, 각자의 기획, 각자의 행동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담당자 우선, 네가 담당자니까 네 의견대로 할 거야. 알아봐.
딱 해서 한 일주일간 여기저기 알아보고 이제 조직문화는 신경쓰라는 사람이 그래서 좀 이름 있는 모양이구나. 이제 이야기 듣고 면담하고 이제 스케치하고 해서 딱 해서 짝짝짝 해가지고 이분으로 하겠습니다. 딱 했더니만은 위에서 이미 내가 결정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생각을 안 하지. 브레인이 멎어버리죠. 브레인이. 자, 상사가 결정하는 거는 무조건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또 많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순서로 돼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지 않는 이유. 어쨌든 간에 제일 많은 이유는 뭐냐? 결국은 위에서 결정할 거면서 뭔 자유롭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생각이 많다라는 거죠. 다음은 미래의 모습입니다. 자율적인 행동이나 사고가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대인 거. 이거는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A하고 보는데 여기는 삼척도로만 측정을 했거든요. 여기 있는 파란색 그래프 비교.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질문이 좀 달라요. A에 체크한 거하고 A에 체크한 거하고 퍼센트를 보면서 얘는 뭐냐면 봐봐요. 자율적인 행동이나 사고가 중요한가? 57%. 자, 협업이 중요한가? 협업이 어려워지는 거에 두려운가? 15%. 그럼 뭐예요? 이쪽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죠. 이쪽보다는.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런. 꼼꼼하게 설명하고 지시를 하는 상사가, 매니지먼트 하는 상사가 좋은가? 33%. 판단력을 맡겨주는 상사가 좋은가? 56%. 뭐예요? 맡겨주는 상사가 더 좋다라는 거죠.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관리자는 그렇고. 자, 근데 희한한 거는 여기서 관리자, 비관리자의 갭이 나왔어요. 비관리자 일반 멤버들은 꼼꼼하게 설명하고 지시를 하는 매니지먼트 해주는 상사가 좋다 33%. 근데 이외에 있는 팀장들은 그런 상사가 좋다 17%밖에 안 돼요. 뭐예요? 위에 올라갈수록 매니지먼트 당하는 게 싫다라는 거야. 뭐 나도 책임과 나도 권한이 있고 충분히 알아서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왜 자꾸 이렇게 터치를 해? 결국 뭐냐? 위로 올라갈수록 터치받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느 쪽이 됐든지 간에 판단력이나 수행을 맡겨주는 상사가 좋다가 지시하는 상사보다는 2배 정도 더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일하는 방식은 규칙을 갖고 관리하는 회사. 그 다음에 A는 선택을 존중해주는 회사. 이것도 이제 본인의 자율성을 맡기는, 그 다음에 선택을 존중해주는 그런 뜻이죠. 여기도 봤을 때도 A는 규칙을 갖고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 35%, 그 다음에 존중해주는 회사 56%, 관리자, 비관리자 비슷한 퍼센트로. 이것도 뭐예요? 결국은 규칙을 갖고 매니지먼트 하는 것도 좋은데 그보다는 각자의 선택을 존중해주는, 자율적으로 좀 맡겨주는 회사가 더 좋아요 라는 뜻입니다. 자, 요약 정리할게요. 두 번째, 자율성과 관련된 일하는 방식, 자율적으로 일하는 것에 대한 요약은 그래서 네가 알아서 일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은 하면서도 사실 위로 올라갈수록 그게 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꾸 체크하고 뭔가 컨트롤하고 싶어하고 그런 거죠. 예. 그러는 순간 아까 사례도 말씀드렸듯이 아니 뭐 알아서 허락해 놓고 내가 알아서 해가지고 올리니까는 왜 네 멋대로 해? 이런 꼴이 돼버려. 이렇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조직은 알아서 뭔가를 생각하는 거를 원치 않구나. 이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율적으로 생각하고 여러분들의 판단을 존중하고 여러분들의 선택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책임과 권한을 테니까 책임과 권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해보세요 라고 했으면은 그만큼 쭉 하니 지지를 해줘야지. 그거를 중간에 야 이거 네 멋대로 생각하면 어떡해 라는 말 한마디 하는 순간 이제 공든탑이 와그르르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된다라는 거죠. 예, 잠깐 우리 로건님, 자유로운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자,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한 동기부여. 세대별 차이입니다. 진짜 여기 아마 우리 들어와 계신 분들 중에서도 MZ세대 엄청날 거예요. 예. 뭐가 틀릴까 도대체? 틀려요. 저도 이해 안 가는 거 많습니다만은 그래도 저 이제 그 회사 가가지고 소위 말해서 조직문화 혁신은 제 주의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조직문화는 위로부터의 어떤 지시는 위로부터의 이 어드바이스라든지 위로부터의 이런 권유는 지시로
되어가지고 강제성을 띠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부감을 불러일으키지만 아래로부터의 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라는 운동은 사실은 우리가 알잖아요. 갈수록 이 조직 밑에 있는 아래층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존중해주는 시대로 가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힘에 의해서 위가 움직이는 경향이 더 세요, 진짜로. 그래서 아래층을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30대 초반에 이 젊은 특공대라고 불리는데 이 TF 특공대하고 일을 할 기회가 많거든요. 근데 이해 안 갈 때가 많아요. 예. 생각, 사고의 way of thinking이죠. 그런데 어쩌겠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구나. 그럼 저도 왜 그럴까 연구하고 맞춰서 이해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죠. 자, 이 데이터에서도 그러면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조사한 거예요. 무슨 차이가 있을까? 아, 우리 김진영님 진짜 좋은 말 하셨네. 이해나 판단이 아니라 인정과 수용이야. 인정과 수용하고 싶다니까. 근데 그게 뜻대로 안 돼. 자, 이제 여기서 세대 구분 한번 하고 들어갈게요. 우리가 조금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MZ세대가 퉁으로 묶어버리거든. 근데 엄밀히 말하면은 MZ세대로 퉁으로 묶을 게 안 돼요. 묶을 수가 없어. 왜냐? X세대, M세대의 차이, 그러니까 Y세대의 차이만큼이나 M세대하고 Z세대도 차이가 그만큼 나요. 얘네들한테, Z세대 애들한테 너네 MZ세대라고 이렇게 퉁으로 묶어서 이야기하잖아요. 엄청 화내요. 도대체 별나라에서 온 화성과 금성만큼이나 먼 거리인데 같이 이렇게 원래 MZ세대를 묶은 거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마케팅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 그들의 소비의 주요 주축이 되면서 퉁으로 묶어가지고 마케팅적 관점에서 전략을 짜려고 하다 보니까 MZ세대를 묶게 됐는데 사실은 절대 묶으면 안 된다. 인사에서는. 예, 이지연님. 이지연이 M세대인데 기분 나쁘다. 자, 여기서 한번 보고 할게요. 이지연님이 M세대. 근데 진짜로 M세대가 여기에요, 여기. 잘 보세요. 여러분 규정을 해줄게, 이제부터. 답정너야. 아니, 그 옛날에 그 코미디 프로그램 뭐가 있었지? 애정남. 옛날에 뭐였죠? 애매한 걸 정해주는 남자. 자, 베이비부머 세대. B세대라고 일명 B세대. B세대는, 베이비부머가 뭐예요? 전후 세대예요, 전후 세대. 전후가 전쟁이 몇 년도에 끝났어? 45년도, 2차 대. 글로벌 기준이에요. 45년도에 끝났잖아. 46년부터 태어나가지고 64년까지 태어난 사람들. 베이비부머 세대. 자, X세대. 6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80년도까지. 자, Y세대. 이 Y세대가 M세대. Y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밀레니엄 세대랄까 M세대라고 하기도 하고. 얘네들이 81년부터 96년까지. 저기 우리 이지연님은 좀 여기 들어가는 거야. 여기 이제 앞쪽에 들어갈지 뒤쪽에 들어갈지 그건 모르겠지만. Z세대는 97년부터, 이게 근데 애매해. 어떤 학자들은, M세대를 94년으로 끊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Z세대의 시작을 95년부터 시작하는 애가 있고, 절반은 그냥 96년으로 끊고 Z세대를 97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절반이에요. 학자들은. 우리가 만든 가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여기에, 386세대인가? 386세대가 하나 끼어들고, 몇 가지가 끼어드는데, 이게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로 봤을 때 이렇다. 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제가 이거를 겹치게 만들어 놨어요. 겹치게. 왜 겹치게 만드느냐? 세대가 여기에 우리 유진아님 X세대라 했잖아. X세대. 유진아님이 X세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은 유진아님이 X세대를 해가지고 반드시 X세대의 특징이 나올까? X세대의 전형적인 특징은 뭐냐면 요 연령대 한가운데 꼭지점. 요 연령대 예를 들면은 X세대 전형적인 특징은 어디가 지금 표준이냐? 한 꼭지점이 어디야? 이렇게 봤을 때 분포대로 봤을 때 표준표차로 봤을 때 72~3년생들이 X세대의 표준이에요. 자, M세대의 표준. M세대의 표준은 87, 8년도 올림픽 세대가 M세대의 표준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렇게 가면서 이게 겹친다라는 거예요. 앞뒤로. 나는 X세대지만 내가 앞쪽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뒤쪽에 계신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행동을 보이고, 내가 뒤쪽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Y세대, M세대의 앞쪽하고 거의 비슷하게 행동이 나오고, M세대의 뒤쪽에 태어났다 그러면 Z세대하고 거의 비슷하게. 뭔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위로 여러분들 친구, 선배, 후배
진짜 이해 안 되는 행동하네. 이런 거는 10년, 20년 선배, 10년, 20년 후배들한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꼴랑 우리 사이에 나이 차이가 뭐 서너 살 차이나 두세 살 차이나 이게 자를 수가 있어요? 못 잘라요. 네. 그래서 얘네들하고 여기 M세대하고 Z세대를 묻는다라는 거는 MZ세대로 묻는 거는 진짜 말도 안 되는 건데 일단 마케팅에서는 주 소비층이 비슷하니까 그냥 툭으로 묶어서 하는 거야. 근데 세대가 엄연히 틀려요. 행동 특징도 틀리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밑에 썼어요. 세대가 정해졌다고 해서 세대별 행동 특징이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으로 겹치는 게 많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 세대를 불문하고 지역별, 국가별로 행동 특징이, 그러니까 세대는 이렇게 짰지만은 예를 들면은 우리하고 비교했을 때 중동, 아프리카, 그다음에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유럽 선진국 똑같은 세대라고 똑같은 행동 특징이 나오지는 않잖아요. 이게 그것도 산업 발달에 따라서 약간의 차이는 있다. 두 번째, 세 번째, 세대에 상관없이 나타나는 개인별 행동 특징도 많아. 예, 우리 조카 사이는 나이가 33인데 걔는 엄청나. A범절이. 이 삼촌하고 술 마실 때도 이렇게 잔을 하면 우리 나이 어린 사람이 잔을 내리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안 해, 절대. 이 M세대고 Z세대는 아직은 말할 것도 없고 M세대도 안 해. 그냥 위에 개념 없이 막 이래. 지금 살아있어, 그런 문화가. 얘는 탁 해가지고 딱 한 술 한잔 하면 무릎 꿇고 탁 내려 잔을. 야, 너 왜 그래 부담되게. 그러지 마. 아닙니다, 삼촌. 아니 저기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기 제가 조카인데.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엄청 나이가 30대 초반인데도 고리타분한, 지켜야 될 거 다 지키고 교통법규 다 지키고 하여튼 답답한 뭐예요? 60이 넘어도 반바지 입고 다니신 분 있어. 있어요. 어느 회사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 부사장님이거든요. 60대 초반인데 항상 출근이 반바지에 이렇게 나이스한 그 구두 있잖아요. 예쁜 팬시한 구두. 멋있어요. 패션. 이건 개인적 특징도 많이 있다라는 거를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수다님 젊은 꼰대라고 하시면은 우리 조카 사이 화냅니다. 조직 규모 차이도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그래서 인사 조직에서는 보면은 Z세대가 97년도에 아무리 빨리 태어난 애들도 지금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몇 살이에요? 25 되나? 그러면은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고 생각했을 때 아직도 안 들어올 나이고,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교 졸업하고 이제 회사에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아직 조직 내에서는 행동 특징이 그렇다 할 행동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없죠. 그냥 시키면 시키는 것만 이렇게 하고 따라오는. 지금의 이슈는 뭐냐? 2세대인 거죠. M세대. 특히 M세대의 뒤쪽에 있는 사람들, 90년 전으로 출생하신 분들, 나이로 치면 30대 초반,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은 이슈를 몰고 다니시는 겁니다. 자, 이건 전체 그래프고요. 바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가장 세대별 특징이 강한 거 빅3만 모아봤어요. 첫 번째, 복리후생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Z세대는 없어요. 지금 이거 서베이 했는데 Z세대 꼴랑 5명 돌아, 5명. 그래서 무시해버렸어. 예. 빅3, 세대별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복리후생과 가장 가까운 이거를 유클리언 디스턴스라고 하거든요. 뭔가 단어를 딱 던졌을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게 그 사람한테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복리후생을 딱 던졌을 때 가장 떠오른다는 겁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여기. 파란색 그래프가 베이비부머 세대, B세대. 주황색이 X세대. 연두색이 M세대. 예. Y세대. 복리후생은 급여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생각하죠. 앞세대들은. 비교했을 때. M세대하고 비교했을 때. 복리후생은 연봉이 높으면은 복리후생이 좋은 거야. 뭐 이런 개념. 상대적으로 M세대는 낮습니다. 상대적으로 M세대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 오라벨. 복리후생은 오라벨이에요. 오라벨이 없는 회사는 복리후생이 먹같은 회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차이 많이 나죠. 자율. 복리후생은 자유를 상징해요. 자유. 그래서
B세대나 X세대의 복리후생은 연봉 상승이나 오라벨도 있으니까 오라벨 보장을 비슷한 무게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는데 Y세대에게서 복리후생은 연봉의 상승도 의미가 있지만 뭐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오라벨에 대한 인식이 무게중심이 훨씬 더 강하더라. 예. 두 번째. 자, 오라벨 딱 던졌을 때의 베이비부머 세대는 복리후생. 뭐예요? 복리후생은 뭐예요? 오라벨 던졌을 때. 오라벨 복리후생이라는 거는 있으면 좋지만 필수는 아니야. 복리후생 좋으면 좋지. 그럼 그게 꼭 필수야? 그렇지는 않다. 그 인식이 약간 있는 거죠. 베이비부머 세대는. 그런데 오라벨 딱 던졌을 때 물론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 이제 X세대도 자유를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여기 보면은 Y세대, M세대가 특히나 더 높다. 이거에 대한 자율. 오라벨에 대해서. 오라벨은 자유야. 근데 왜 자꾸 내 자유 시간을 터치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라벨 출퇴근 외에, 퇴근 시간 외에는 전부 다 오라벨로 생각하잖아요. 출퇴근이 지켜주는 회사, 오라벨이 주는 이런 이 공식이 있잖아요. 출퇴근이 왜, 근무 시간 외에 나한테 왜 연락을 해? 자유에 대한 침해야. 이렇게 연계가 되는 거죠. 자, 일의 의미입니다. 일의 의미는 몇 가지가 있는데 눈에 띄는 게 이거예요. 연봉. 앞쪽 세대보다도 뒤쪽 세대가 일의 의미를 연봉에 굉장히 무게중심을 더 많이 두고 있는 거죠. 연봉이 세면은 굉장히 내가 동기부여가 되는 거고, 연봉이 낮으면은 동기부여가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으로 X세대는 일의 의미를 상대 비교로 봤을 때 인정, 조직으로부터의 인정, 상사로부터의 인정. 뭐 저도 약간 그런데 옛날에 그렇지 않았나요? 급여가 좀 적어도 위에서 나를 인정해줘. 야, 신경 쓰기 일 잘하네. 그러면 엄청 동기부여가 업돼가지고 아주 그냥 주말도 환납하고 이런 급여가 조금 상대적으로 다른 회사보다 미진하다 하더라도 인정. 그러나 지금은 절대 있을 수가 없다. 상대적으로 인정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세대에 비해서 연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일의 의미는 B세대에게서 자유. 뭐가 나에게 연령대가 드신 분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드신 분들은 너가 알아서 해. 네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는 데서 엄청나게 일의 의미를 느꼈대요. 나한테 책임과 권한이 지어지는구나. 그래서 승진을 할 때 보람을 느낀 게 뭐냐면은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다라는 느낌도 있지만은 나한테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라는 거에 대해서 일의 의미를 많이 느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다양한 업무,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일의 의미를 많이 느끼더라. 자, 두 번째 테마는 뭐냐면 규모예요. 아까 앞에는 세대별로 빅3를 본 거고 제가 이거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했거든요. 처음에 조사할 때는. 그런데 규모별 갭이 생각보다 심해요. 자, 봐봐요. 파란색 그래프가 300인 이상, 빨간색 그래프가 300인 이하, 그 다음에 연두색이 공기업이에요. 복리후생에 대해서 제일 연봉으로 인지하는 회사가 300인 이하입니다. 300인 이하. 보통 강하게 인지한다는 건 뭐예요? 뭔가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엄청 갈구한다라는 의미거든요. 결핍을 느끼기 때문에. 300인 이하. 제일 적은 데가 어디예요? 연두색. 공기업. 왜? 공기업은 연봉이 세니까. 연봉 때문에 이걸 별로 그렇게 막 고민해 본 적은 없잖아요, 이 친구들은. 자, 복리후생. 대신에 연두색, 오라벨. 오라벨이 좋아야 돼요, 복리후생은. 이거를 이제 공기업이 갈수록 더 많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파란색. 그 다음에 복리후생 이꼬르 오라벨이다. 중소 300엔 이하는 나죠. 여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 진정한 오라벨의 그러한 일상적인 이용까지는 못 가고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보고 있다라는 거고, 중요하게 조직이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는 거기까지 못 가고 있는 거죠. 300인 이하 기업은. 자, 두 번째, 승진. 승진도 두드러진 게 뭐냐면은 이 주황색입니다. 연봉. 승진했어. 연봉이 올라. 이게 더 민감하고 중요한 거죠. 주황색. 공기업.
승진해서 연봉이라 그 별로 뭐 항상 당연한 거 아닌가? 뭐 연봉 오르는 거 그게 중요해?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 조직으로부터 인정. 반대로 연두색은 내가 승진했다. 조직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예. 근데 총 300인 이하는 낮잖아요. 인정받는 것도 중요한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죠. 근데 연봉이 더 중요해. 나하고는. 이런 뉘앙스가 굉장히 강하다라는 거죠. 자, 일의 의미입니다. 일의 의미도 이 가장 높은 게 이제 300인 이상에서는 인정받을 때 일의 의미를 찾고, 그 다음에 공기업에서는 내가 마음 놓고 일을 할 수 있을 때 일의 의미를 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업무를 할 때 일의 의미를 두는 경향이 강하더라.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대 간 차이에 있어서는 본래 이 조사는 B세대, X세대, Y세대를 한번 구별 지어 보려고 한 건데 세대 간 차이는 제가 잘 못 느끼겠어요. 근데 요새 우리가 말하는 공정, 투명, 그 다음에 합리성 이런 거는 세대 간 차이라기보다는 저는 시대의 변화? 그냥 시대가 이렇게 가고 워낙 이제 우리 네이버라든지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정보가 엄청나잖아요. 내 박사님 통하면은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단톡방도 회사에서 아무리 비밀로 한다고 그래도 끼리끼리 단톡방에 써 이렇게. 동기들 모임, 뭐 친구들 모임, 부서 모임, 그 다음에 친한 놈들 모임 한번 딱 저기 하면은 다 퍼져. 이 정보에 대한 차단이 안 돼. 이거는 뭐냐? 세대의 차이라기보다는 시대의 보편적인 현상들. 그래서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정의, 공정, 투명으로 대변되는 이슈는 사실은 세대 차이보다는 시대의 흐름이다, 변화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하고 싶고요. 이슈가 그러니까 문제로 제가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살짝 제가 놀란 게 이거예요. 세대별 차이보다는 기업 형태, 사이즈에 대한 차이가 여기서 어느 규모의 회사에서 일하느냐에 따라서 300인 이상 대기업, 300인 이하 소기업, 공기업, 기업 규모의 형태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의 차가 엄청나게 갭이 다 이렇게 벌어져 있더라고요. 12개 항목이 전부 걸쳐가지고. 그래서 이 문제가 더 저는 앞으로 더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우리 인사에서는 야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청을 드리고 싶은 거는 자그마한 기업을 그냥 경영하시는 분들은 급여를 하찮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조직이 큰 데에서는 상대적으로 급여에 대한 민감성은 떨어져요. 대신에 그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회사가 주는 오라벨, 그러니까는 정확히 시간 지키고 나머지는 딱딱딱딱 뭐 규정을 지켜라 뭐 이런 의미겠죠. 오라벨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인식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자,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시간이 나 20분 정도 남겨놓고 끝내려고 했는데 어쨌든 하여튼 공식적으로는 저 시계 기준으로 5시 20분까지, 비공식적으로는 뭐 앉아 계신 분들하고 계속 질문하시면은 말씀 답변을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을 보내볼까 합니다. 자, 이상으로 마칠게요. 질문 있으시면은 제가 질문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이 제 DB에 있어요. DB에 초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하니까 이 테마를 가지고 세대 차이, 그다음에 재택, 그다음 하여튼 이렇게 해서 서베이를 하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온 결과 데이터 나오면 보내드릴게요. 해서 딱 이렇게 해요. 제 개인 DB에 있는 리스트가 정확히 4,200명이에요. 한번 이렇게 쭉 뿌리면은 여기 보면 알겠지만 200~300명이 들어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크 안 하는 사람이 4,000몇 명, 200~300명이면은 거의 한 5% 정도 응답하는 거잖아요. 95%가 쌩 까는 거야. 쌩 까는 건데 여기도 그래 마찬가지. 여기도 다 데이터 이거 공유할게요라고 하면은 저 좀 보내주세요. 체크도 안 하면서 보내달래. 체크도 안 하면서 들어가가지고 같이 좀 여기 이 정보 좀 공유하자고 그러면 안 되지, 인간적으로. 서로 간에 기브앤테이크가 있어야지. 기브앤테이크가.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여기 오시는 분들 전부 다 이제 DB에 이제 등록이 되는 거예요. 내가 4개월에 한 번씩 한다고 했잖아요, 서베이를. 지금 이제 12월이니까 조만간 해야지. 12월 하순이나 1월 달쯤에 자, 서베이 합니다. 도와주세요라고 하면은 꼭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아셨죠? 약속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사람이 자기만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공유를 합시다. 공유를. 사람을 안 하는 사람. 그렇게. 아, 또 어떻게 또 그럽니까 또 그게. 자, 질문 주시면은, 예. 유진아님이 X세대면은 80년부터 X세대면은 80년부터 96년 사이. 그러니까 유진아님이 X세대의 아까 말씀드렸죠 표준이냐, X세대의 앞쪽이냐. X세대의 앞쪽이면은 잠깐만 있어봐. X세대면 저긴데? 65년부터 80년까지인데? 그럼 X세대 앞쪽이면은 60년대 중반생이라 그러면은 나이가. 근데 사진은 왜 저렇게 뒤쪽이야. 뒤쪽으로. 자, 전부 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부터는 숙제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믿어볼게요. 예. 아니, 사람들이 질문을 하라, 궁금한 게 없어, 궁금한 게. 둘 중에 하나야. 뭔가 누군가가 이야기를 하고 발표를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 궁금한 게 없다. 그러면 항상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강의가 더럽게 영향가가 없었던지, 두 번째, 질문할 게 너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던지. 근데 지금 이런 분위기면은 전장 같은데? 자, 김정우님, 좋은 질문 해주셨습니다. 재택근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답변하기 전에 우리 정우님은 어떨 것 같으세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 것 같으세요? 제가 여러분 시선을, 여러분 질문이 지금 이쪽에 있거든요. 이쪽을 보면서 이야기를 할게요. 양해해 주세요. 정우님이 한번 예측을 해보세요. 앞으로의 재택근무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까? 소담님, 위드 코로나 하니까 바로 재택이 없어졌어요. 소담님이 생각했을 때 일주일에 며칠 정도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연님, 재택근무 가장 큰 문제는 지금 당장 연말이라 평가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큰 숙제하고 등등 브라브라브라브라브라. 다들 죽을 거야 아마. 이제 1년 동안 본 게 없는데 뭘 평가를 해. 근데 이런 상황에서 실적국가 MBO는 그래도 나온 결과 가지고 평가한다 치지. 행동국가는 어떻게 할 거야? 본 게 없는데. 그럼 그냥 이 문제를 하래 그래도. 정우님, 600명 규모의 사업체에서 400명이 연말까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사업체를 보다 보면은, 소다님은 일주일에 2번 정도가 적당할 것 같다. 예. 우리 소다님 직무가 뭐예요? 직군이 어느 직무? 뭐 있잖아요. 영업직, R&D, 생산, 그 다음에 뭐 기획, 그 다음에 뭐 회계 직무. 뭔가 이런 걸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많아서. 한번 경험해본 사업체에서는 계속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저희 회사는 팀장님 위에 관리자는 재택을 싫어하시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인사. 오, 인사쟁이 좋아합니다. 인사쟁이는 근데 사명감 없으면 못해. 난 누가 내 후배가 아니면 내 애들이 제 애들이 지금 대학교 1학년 3학년인데 나중에 인사 쪽 한다 그러면은 아마 못하게 할 것 같아. 왜냐하면은 인사가 사명감이 없으면 있잖아요. 자괴감이 빠질 때가 여러 번 있어요. 나 뭐 하는 짓거리지 도대체? 이거 뭐 영광도 없어, 인정도 못 받아, 돈도 안 돼, 미래 전망도 불투명해. 근데 대학생들은 희한하게 인사 쪽 직군을 좋아하더라. 좀 있어 보이나 봐. 참 희한해요. 나는 원래 인사는 아니었거든요. 어떻게 다 왔는데 난 대학생 때도 인사는 나는 진짜 나는 별로 안 그렇게. 근데 대학생들은 있어 보이나 봐. 하여튼 업종 직무별로 재택근무 가능 여부가 달라서 그렇죠. 영업 현장 직원에 대한 재택근무 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서비스 업종은 재택근무가 어렵더라고요. 2, 3회 내로 재택근무를 선택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IT 쪽은 확실히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정훈님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답변을 해드려야 될지. 수다님 뭔가 결정권이 있어. 그렇지. 그냥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있어요? 하나도 없어.
저희도 엔지니어링 설계부서에서는 쓰는 프로그램도 있고 하니까 재택을 못하고. 시니어님, 대기업 HR은 할만하다고요. 권력이 있어 보여서 아닐까요? 저희는 직무 직책별로 재택근무 횟수를 짜서 운영하고 있어요. 대기업은 HR 강추. 저는 반대입니다. 나는 반대일세 겁니다. 예. HR 강추. 뭐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자기의 개인적인 소명의식, 사명감 그거 있으면 할만하는데 그냥 뭐 있어 보인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현실은 다르다라는 거지. 제 말씀은. 실제로는 엄청 치이죠. 예전에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제가 대기업 300대 기업에서 누가 사장 어느 직구에서 사장으로 많이 올라가나 하는데 인사 라인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한두 명? 300대 기업에서 한두 명. 임원은 300대 기업인데 인사 라인에서는 절대 못 올라갑니다. 절대. 대부분은 둘 중에 하나예요. R&D 아니면은 영업. 그 다음에 내려오면 이제 뜨문 재무 마케팅 이런 쪽에서. 인사 쪽에서는 거의 못 가죠. 저희는, 정동현님, 재택근무 시 지원금 신청 때문이라도 잘 이행되고 직원들이 만족도가 높아진다면 지속되지 않을까 싶네요. 결과적으로 문제가 없을 때 위에서는 별로 신경 쓰지 않을 거예요. 대기업 HR도 중소기업 HR도 해보니까 둘 다 힘들지만 죄책감은 대기업이다. 죄책감. 이거 아는 사람만 아는 뉘앙스야. 아는 사람만 아는. 그렇지, 은진이, 그지? 아는 사람만 아는 뉘앙스야. 자, 시간 관계상 재택근무와 관련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택근무 향후 어떻게 될까? 저는 제 생각에는 평균 일주일에 하루 이틀 재택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3, 4일 회사 출근하고.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이제 직종에 상관없이, 직군에 상관없이. 자, 좀 조금 한꺼풀 들어가지고 디테일하게 넘어가면은, 직종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종에 따라서 이제 예를 들면 영업 직군 같은 경우는 일주일에 하루 이틀만 나오고 3, 4일은 재택으로 돌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내부 스태핑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마케팅, 그 다음에 이런데, 스태핑 쪽 같은 경우는 3, 4일 출근하고 1, 2일 재택근무 이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해서 뭔가 풀어야 되는 부서잖아요. 스텝 쪽은. 영업은 어떻게 보면 보고하는 라인이잖아요. 수직적인 구조. 이야기를 해가지고 협업해가지고 뭐를 수주를 하자라는 측면보다는 자기가 수주해가지고 보고해서 나중에 이제 수주한 거를 현업에서 이제 투입돼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은 팀 짜서 가지만은 영업 그 자체로 보면은 자기들은 맨투맨 플레이를 많이 하니까. 그래서 약간 직무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쨌든 간에 지금 같은 재택은 아주 급속도로 빨리 이제 줄어들 거예요. 지금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기업들이 지금 깨우치어지고 있는 게 뭐냐면은, 갈수록 재택을 많이 한 기업이면 기업일수록 일하는 사람들의 평균 지적 능력이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사고의 판단력, 업무 추진력, 문제 해결력, 모든 면에서 좀 바보가 돼가는 느낌이야. 이유가 뭐냐? 부대끼면서 알아가는 게 많은데 그 부대끼는 게 없는 거야. 너 골방에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골방에 누군가를 3개월 동안 노는 집단하고 3개월 동안 그냥 사람들 막 만나게 하는 집단하고 나중에 그 사람에 대한 이 IQ 상황 판단력을 측정을 해봤어요. 문제 해결력, 상황 판단력. 혼자서만 이게 꼬록짝이 있는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30%가 떨어져. 판단력이 떨어져, 판단력이. 근데 지금은 그게 지금 기업의 생산성, 실질적으로 현업에 돌아와가지고 인플루언스를 끼치기에는 아직은 안 나왔거든요, 그게. 저도 근거는 없어요. 감치 이거를 휴리스틱이잖아요. 직감으로. 본능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제가 연구를 하고 있거든, 생산성을. 올해 지나면 그거 가지고 내년에 한번 제가 따질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 여러분들 미국에서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어떻게든 출근시키려고 계속 보고 있잖아요. 예? 제가 아는 후배, 제가 아는 조카도 지금 뉴욕하고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에서 직장을 다니거든. 얘들도 지금 점점 출근을 늘리는 추세에 있다. 회사는 네가 결정을 해. 다 그런데요.
그런데 본인들이 회사를 더 많이 출근하는 쪽으로, 물론 100%는 아니고 5일이 아니고 하루 출근했다 그러면은 2, 3일, 3, 4일 이렇게 늘리는 쪽으로.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는 혼자 있으면 아무래도 뭔가가 내 성장이 멎어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서울도 마찬가지고 도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팬데믹이 거쳐도 재택은 지금처럼 이 상태는 만약에 거친다 하더라도 아무리 문제없다고, 지금 기업들이 그래요. 문제없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재택이 이 상태로 유지되지는 않는다. 분명히 재택은 줄어든다. 그리고 출근하는 날짜는 늘어날 것이다. 그거는 회사도 그렇게 생각하지만 본인들도 그 필요성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회사가 과연 일만 하는 것이냐? 여러분 학교를 왜 보내? 그런 질문 많이 해요. 애들 학교를 왜 보내느냐? 점수 달라고? 점수 달라면은 검정고시, 졸업장 달라고 점수 달라고, 점수만 필요하면은 유명한 강사 붙여가지고 학원을 보내지. 졸업장이 필요해? 검정고시를 보지. 학교를 보내는 이유는 그 또래에서 알아야 되는, 인생을 살면서 알아야 되는 지식이라는 게 있어요. 선생을 보면서 덕을 배우고, 학생들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사교를 배우고, 인간관계를 배우고, 다른 사람들 하는 걸 보면서 아, 난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를 배우고. 회사도 똑같단 말이에요. 어울리면서 야, 저 친구는 저렇게 하면 안 될 텐데 하면서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는 걸 배우는 거고, 야, 저 친구는 참 굉장히 성실하고 모범적이네, 저런 선배를 따라 해야지. 이런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저는 50%는 차지한다고 생각해.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전 근무 시간에 70%는 회사에서 지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이지원님, 온라인이 주력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입니다. 이지원님, 질문이 길다고. 온라인이 주력인 스타트업 중소기업입니다. 디지털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전략 중 하나가 구성원 모두에게 마케팅 역량을 키워주는 것인데, 그렇다 보니 마케팅 부서를 특정하지 않고 흡수시켜서 에자일 방법론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직급이 아니라 개인의 역량이 의사결정의 기준이 된 곳에서 재택근무 중 리더나 관리자가 피드백을 어떻게 해줘야, 개인의 역량이 리더나 관리자가 피드백을 어떻게 해줘야 할까? 수시로 화상이나 채팅창 켜놓고 하는 것도 재택근무 퀄리티가 떨어집니다. 김종원님, 메타버스 플랫폼 뭐 이거하고 같은 이야기인데, 성과 관리 철저하게 하면 될 것 같은요. 지표 관리에. 그건 다 틀린 말은 아닌데요. 2000년 초반에 2002년인가 2004년도에 구글에서 프로젝트 오브 옥시즌이라는, 옥시즌 프로젝트라는, 그러니까 일명 산소 프로젝트라는 프로젝트를 한번 출범을 시켰어요. 프로젝트 팀을. 옥시즌 프로젝트 오브 옥시즌의 내용이 뭐냐? 구글 하이테크 첨단 기업이니까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 테크니션 기업이 무슨 매니지먼트가 필요해? 평등 조직, 수평 조직 다 이렇게 수평으로 쫙 정리를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매니지먼트 없어, 매니저 없어, 다 계급장 날려버려, 다 수평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3개월이 지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난리가 나냐? 구글의 수천 명의 직원들이 전부 다 CEO하고 다이다이로 붙는 거야. 매니저가 없다고 하니까, 뭐 매니저가 없는데 매니저 통과해야 돼? 매니저도 없어 우리는. 팀장도 없는데. 임원 뭐 까짓 거 중요해? 임원은 매니저 아니야? CEO님 브라브라 어째는데요 저째는데요. 구글의 사장이 일을 못하는. 아니, 맨투맨 마이크로 직원들 다 이렇게 편지하고 수천 명 거 하면은 다 하는 일이, 구글 사장도 되면 얼마나 바쁠까요? 그 당시에 사장이 세르게 있는지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바쁠 것 같은데. 걔네들 청문회 다니는 것만 해도 1년은 다 걸리던데. 직원들 일일이 그걸 어떻게 다 응대를 해? 이거 안 되겠다. 임원들도 중간에 이제 이렇게 방어를 하겠죠. 임원들도 연락, 피드백 주고 이제 리스판스 해주고. 임원들도 감당이 안 되는 거야. 모여가지고 회원진이, 야, 기부업, 산소 프로젝트, 야, 매니지먼트 없애는 거 기부업 해가지고 다시 매니지먼트 라인을 만든 거예요. 만들면서 여기에 이게 이제 산소 프로젝트야. 뭐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매니지먼트가 있는데도, 매니저가 있는데도 매니저가 매니지먼트를 안 하면서도 매니저가 있으면서 안 하는 그런 거를 어떻게 하면 구현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 내부에 있는 팀에 진짜 성과가 좋은 팀과 성과가 안 좋은 팀을 분석을 한 거예요. 분석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결론은 뭐냐? 매니지먼트를 없애니까 더 마이너스더라. 중요한 거는 뭐냐? 매니지먼트가 얼만큼 사람들을 피드백을 잘 해주고 공감, 공유,
그리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하여튼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그러니까 리더십 지수가 제일 중요해요. 윗사람한테 인정받는 팀장보다는 아랫사람이 인정해주는 팀장이 이끄는 팀이 성과가 두세 배 더 잘 나오더라. 그래서 니들한테 윗사람 눈치 보지 말고 아랫사람한테 인정받는 리더십을 갖춰 해가지고 이제 그 결과에서 팀장들 교육으로 이렇게 전환했다. 그런 일화가 있거든요. 뭐냐? 아무리 네 알아서 해봐라 하더라도 지금 우리가 아까 여기 썼지만은 온라인으로 저기 하고 체킹하고 성과 관리해도 그 아웃풋을 내는 어떻게 해서 이 과정에 이르렀을까? 우리가 화상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미묘한 감정 전달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너무. 그냥 화상 기반은 뭐냐? 팩트 기반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팩트 기반의. 내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화상으로 하면은 내가 이 말을 해도 될까? 하면 안 돼. 이상하게 생각할까? 하면 좀 쪽팔릴까? 팩트 기반의, 그러니까 엄청 드라이해진다는, 결과 위주의 화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같이 이렇게 지내다,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또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사실은요, 이래가지고요, 자연스러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채팅창 켜놔도 퀄리티가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피드백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 피드백. 네. 가급적이면은 결과 위주보다는 과정 위주의 피드백, 과정 위주의 체크를 해야죠. 과정 위주에. 왜 그렇게 생각하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만약에, 도저히 이 화상 여기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러면은, 우리 신의원님이 말씀하신, 지표 관리에 하나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제가 어드바이스 해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목적 공유라고 하거든요. 목적 공유. 조직 목적의 공유, 목적 공유. 그러니까 목표 공유하고 목적 공유는 조금 다른 거예요. 목표 공유는 우리가 해야 되는 그거에서 공유하는 거고, 목적 공유는 왜 저거를 해야 되는지를 공유하는 거예요. 지금 이번 달에 뭘 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 이거를 체크하고 이거를 물어보는 습관을 위에 리더가 가져야 한다는 거죠. 이게 과정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일종의 목적 공유. 그래야지 이 가치관에서 벗어나지가 않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30분 됐어요. 자, 55명, 55분이 아직도 들어가 계시구나. 하여튼, 이지연님, 김종호님, 신희연님, 한승현님, 오늘 감사드리고, 이걸로 대충 정리할까 합니다. 제가 다음 달에 또 뭐 하나 서베이 합니다라고 요청을 드릴 텐데, 요청 안 할까? 만약에, 쌩깠다! 나중에 이름 체크해가지고 여기에 초청장에서 누락을 시켜버릴 거야. 여기 우리 변재일 팀장이 헌병대장 체크 딱 리스트 가가지고 서베이에 쌩깠어. 다음에 초대를 딱 이름 신청자에서 빼버리는 거야. 오케이? 현 팀장?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세대별 차이에 대한 걱정보다는 갈수록 이 기업, 중소기업과 대기업, 공기업, 여기서 벌어지는 사람들의 그러한 의식차가 갈수록 벌어지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지금 우리의 사회상에 나타나는 그잖아요. 어쩌면 상대적 박탈감. 이거를 빨리 해소하지 않으면은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기업에서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하이젠 팩터, 모티베이션 팩터. 과연 모티베이션 요소를 생각하기보다는 하이젠 팩터, 즉 필수 요소가 안 돼 있는 거는 빨리 필수 요소를 충분을 채워줘야 한다는 거지. 그냥 엉뚱한데 다른 데 끌고 와가지고 야 이걸로 됐지 않아? 라고 해서 될 일은 아니라는 거.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경영자분들이 좀 알아줬으면 하는데 여기는 경영자분들이 없고 그냥 다 같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니까. 변제일 무보수? 그럼 뭐 그런 거 봉사로 하는 거지. 그럼 무슨 내가 그럼 소주 한잔 사줄게. 소주 한잔. 자, 더금꿈님 감사드리고 자 이걸로 마칠게요. 유진아님 알겠습니다. X세대 끝자락 그러면은 77, 78, 79년생 그 정도 되겠네. 고맙습니다.